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편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의 명작 가운데 한여름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전체 낭독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줄거리를 소개를 해 드리면서 제가 부분 부분 낭독을 해 드릴 겁니다. 아마 듣는 재미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작품 만나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교혜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바닷가 작은 마을인 하리가우라에 있는 고모 집에서 지내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고모네 가족은 그곳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차에서 우연히 유가와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유가와 교수의 과학적 지식을 교혜이가 알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유가와 교수는 교회의 고모네가 운영하는 여관의 이름을 듣고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게 됩니다. 기차가 목적지인 하리가우라에 도착하고 교헤이와 유가와 교수는 시골역에 내려요. 교헤이의 사촌 누나인 나루미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나루미와 교헤이는 사촌간이지만 20살도 더 차이가 났어요. 나루미는 교헤이에게 여관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나루미가 도착한 곳은 시민회관의 강당이에요. 나루미가 이곳에 온 목적은 시민회관 강당에서 중요한 설명회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곳 시골 바닷가 해저에 중요한 금속 광물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는 회사에서 마련한 해저 금속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설명회에 찬성파와 반대파가 참석한 것입니다. 나루미는 대표적인 개발 반대파 인물이었어요.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시 관계자들은 퇴락해가는 시골 바닷가 마을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찬성했습니다. 나루미가 참석장에 앉아서 둘러보는데 기차역에 사촌 동생인 교회를 마중 나갔을 때 봤던 유가와 교수가 와 있어서 놀랍니다. 보니까 유가와 교수는 해저 개발 회사 측의 부탁으로 해저 탐사 실험을 위해 참여한 것 같았어요. 나루미가 반대파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와무라라는 든든한 동업자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사와무라는 이 지역 출신이고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루미가 블로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해저 개발과 환경 파괴에 대한 글을 썼는데 도쿄에 있던 사와무라가 그 글을 보고 이 마을로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반대파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사와무라는 은근히 나루미에게 마음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해저 자원개발 회사 측의 설명회가 끝나자 찬성파와 반대파가 갑론을박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찬성파 쪽에 앉아 있는 유가와 교수는 오히려 회사 측의 모순되는 설명에 반박을 해요. 이에 나루미는 놀랍니다. 그리고 참가자 중에 나이가 예순이 넘은 듯한 한 남자가 나루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해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나루미도 답례를 했습니다. 한편 역에서부터 교회인은 걸어서 고모인 세스코와 고모부인 시게하루가 운영하는 여관으로 향합니다. 여관에 도착하자 고모와 고모부가 반갑게 맞아줘요. 고모부는 다리가 불편한지 뚱뚱한 모습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어쨌든 교회인은 경치 좋은 이곳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자 나루미가 설명회 일정을 끝내고 여관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설명회장에서 나루미에게 인사했던 예순이 넘은 남자가 나루미의 여관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어요. 그는 마치 나루미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나루미에게 온화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스카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관에 손님이 한 명 더 와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가와 교수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손님들과 여관 식구들은 각자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가 마친 후 7시에 나루미는 시민회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환경운동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여관에 있는 교회인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고모부인 시게하루가 교회에게 여관 뒷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자고 말을 해요.
세스코와 고모인 세스코와 유가와 교수도 시내로 나갔다고 말하며 아무도 없으니 같이 불꽃놀이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한편 나루미는 시민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나옵니다. 동료인 사와무라가 단골 선술집에서 가볍게 한잔하자고 말을 해요. 나루미가 술집 앞까지 왔을 때 길 건너편 방파제 앞에 엄마인 세스코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나루미가 엄마 하고 부르자 세스코는 유가와 교수가 술집을 찾기에 안내해 주러 왔다가 같이 한잔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여관으로 돌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와무라가 어두운데 위험하다면서 자신의 경트럭으로 나루미의 엄마인 세스코를 모셔다 주고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경트럭은 두 사람밖에 탈 수가 없어서 나루미는 선술집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가와 교수가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석한 나루미가 유가와 교수와 낮에 있었던 설명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사와무라가 돌아왔어요. 나루미는 사와무라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자 사와무라는 여관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스카하라라는 남자 손님이 나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와서 걱정이 돼서 자신의 경트럭으로 여관 주변을 찾아다니느라고 늦었다는 것이에요. 사와무라는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면서 걱정을 합니다. 한참 선술집에서 시간이 지난 후 다들 나와서 유가와 교수와 나루미는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여관에서는 엄마와 아빠인 세스코와 시게하루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스카하라라는 손님을 걱정하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소설의 배경은 다음날 이른 아침 해안가 제방으로 바뀝니다. 사건 현장은 하리가우라 항구에서 해안을 따라 200m쯤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있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제방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경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먼저 도착한 감식반 차량일 것이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구경꾼은 아직 없다. 4, 5미터 제방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들 위를 감식반원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체는 커다란 바위 위에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 체격이 뚱뚱해서 그렇지 익사체 특유의 부풀어 오른 흔적은 없었다. 깨진 머리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주위의 바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지방에서 바닷가 바위 위로 떨어진 것 같았다. 사체의 신호는 나루미의 여관에 머물던 스카라라는 남자 손님이었다. 경찰들이 나루미의 여관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여관 사람들도 스카하라라는 손님이 어제 몇 시에 여관을 나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다. 어젯밤 여관에는 초등학교 5학년 교회이와 고무부인 시계하루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여관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만 경찰들은 들었다. 경찰에서는 죽은 스카라의 짐을 찾아보는데 지갑에서 경찰 공제 조합원증이 나온다. 스카라는 전직 경찰이었던 것이다. 결국 도쿄에 있는 스카라의 부인에게 연락이 가고 그녀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리가우라로 오게 된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과 함께 온다. 다타라라는 이름의 도쿄 경시청 수사일과의 관리관과 함께 온 것이다. 이에 시골 경찰서는 발칵 뒤집힌다. 도쿄의 경시청 높은 직위의 사람이 오는 것이다. 다타라 관리관이 오는 이유는 죽은 스카하라가 다타라의 경시청 수사과 선배였던 것이다. 스카하라는 지난해 은퇴했다고 한다. 기차역에서 하리가우라 경찰들을 만난 다타리 관리관은 죽은 스카하라는 자신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며 어서 영안실로 가보자고 한다. 시신을 확인한 뒤 스카하라 부인과 경시청의 다타라 관리관은 왜 스카하라가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옷에서 광물개발 설명회 참석 티켓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가 왜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설명회에 참석했는지는 모른다. 이에 도쿄 경시청의 다타라 관리관은 사고 현장을 가보자고 한다.
현장에 도착해서 제방 밑에 핏자국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바위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다타라는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면서 어서 경찰서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서장과 상의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예, 이제 배경은 바뀌어서 장소는 도쿄 경시청입니다. 하리가우라에 다녀온 다타라 관리관이 부하 직원인 구사나기 형사에게 죽은 스카라의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순 실족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다타라가 영안실에서 본 스카라의 시신은 이미 죽은 다음에 제방에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고 현장인 제방에 가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역시 죽은 다음에 제방에 떨어진 것으로 판명이 났고, 사인은 독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타라 관리관은 구사나기에게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구사나기를 지목한 이유는 하리가우라의 구사나기의 친구인 유가와 교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하리가우라 경찰서에서는 죽은 스카하라가 하리가우라에 온 이후의 행적을 조사해 나갑니다. 그런데 스카하라는 하리가우라 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딘가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가 간 곳은 하리가우라에서 멀지 않은 쇠락해 가는 별장지의 어느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은 센바라는 사람의 별장이었어요. 그런데 센바라는 남자는 이 별장에 살고 있지 않았고 16년 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었어요. 이에 형사들은 센바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16년 전 센바가 저지른 살해 현장은 도쿄의 노상이었고 전직 호스티스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에요. 센바와 죽은 호스티스는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살해하기 전날에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때 센바가 호스티스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다음 날 노상에서 호스티스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센바는 바로 붙잡혀서 징역 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센바를 체포한 형사가 바로 하리가우라에서 죽은 스카하라인 것이었어요. 이런 정보를 접한 구사나기 형사와 우스미 형사는 도대체 왜 스카하라가 퇴직한 후에 그것도 16년 전에 자신이 체포한 범인의 별장에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다타라 관리관으로부터 구사나기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카하라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 알려져요. 스카하라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죽었으며 수면제 성분도 몸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타라 관리관은 구사나기 형사를 만나서 죽은 스카하라와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타라가 선배인 스카하라에게 은퇴하기 직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냐고 묻자 스카하라는 센바를 체포했던 기억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번 스카하라가 죽은 사건은 센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구사나기 형사에게 센바의 최근 행적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구사나기와 우스미 형사가 센바의 행적을 조사해 나갑니다. 한편 하시가우라 경찰에서도 센바의 행적에 대해 조사해요. 센바의 부인이 하시가우라 근처 출신이어서 이곳에 별장을 센바 부부가 산 것이었어요. 센바는 도쿄에서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다 정리하고 이곳 별장으로 왔는데 하필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자 다시 도쿄로 가서 어렵게 살다가 알고 있던 호스티스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센바와 스카라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현지 경찰들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유가와 교수는 같은 여관에 머물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 교회이에게 페트병 로켓에 휴대폰을 집어넣어서 바닷속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자 교회인은 황홀해한다. 이렇게 교회와 유가와는 친해진다. 그리고 이 여관에 머물던 사람이 죽은 사건 때문에 유가와 교수도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경찰들이 여관에 들이닥쳐서
부엌과 보일러실 그리고 죽은 스카하라가 머물던 방을 보고 가자 유가와 교수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눈치챈다. 한편 여관을 조사하고 간 형사들은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난감해한다. 도대체 스카하라는 어디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었으며 해안가 지방에는 어떤 이유로 떨어진 것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유가와 교수는 교회의와 친해져서 방학 숙제도 도와준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도 한다. 여관 마스터키를 잠시만 훔쳐오라는 것이었다. 교회인은 고모부인 시게하루 몰래 마스터키를 훔쳐서 유가와 교수에게 가져다 준다. 유가와는 교회일을 데리고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유가와가 간 곳은 죽은 스카라의 방이 아니라 다른 방이었다. 유가와는 그 방을 꼼꼼히 조사한다. 그 방을 나오기 전 유가와의 얼굴은 교회이가 본 적이 없는 아주 매서운 것이었다. 한편 도쿄에서는 구사나기와 우스미 형사가 센바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닌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센바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센바나 스카라를 봤다고 할 만한 곳을 열심히 찾아다닌다. 그렇게 탐문 수사를 하다가 스카라가 센바를 찾아다녔다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된다. 역시 스카라는 센바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구사네기와 우스미는 16년 전 센바에게 살해당한 노부코라는 호스티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때 구사나기의 전화가 울린다. 유가와로부터의 전화였다. 유가와는 자신이 머무는 여관 주인인 시게하루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다. 시게하루는 이곳에서 아버지로부터 여관을 물려받기 전에 도쿄에서 직장인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말한다. 결국 구사나기와 우스미는 센바, 또 센바가 살해한 호스티스인 노부코, 그리고 유가와 교수가 부탁한 여관 주인인 시게하루의 도쿄에서의 행적을 나눠서 조사해 나간다. 일단 구사나기는 16년 전 센바가 노부코를 살해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둘이 갔다는 술집을 찾아간다. 마침 그날 일을 기억하는 사장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장은 그날의 기억을 해내는데 센바가 울었다는 말을 한다. 여자도 아닌 남자가 여자 앞에서 울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센바에게 죽임을 당한 호스티스인 노부코는 돈 문제로 별로 소문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기저기 손님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났다면서 그 두 사람은 고향의 음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다는 말을 한다. 한편 구사나기와 우스미는 유가와 교수가 부탁한 여관 주인 시게하루의 도쿄에서의 행적도 조사해 나간다. 구사나기 형사는 어젯밤 늦게 유가와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떠올렸다. 유가와는 구사나기에게 여관 주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다. 그의 추리에 따르면 여관 가족들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을 용의자로 간주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유가와가 그건 네 자유다라고 말한 걸 보면 어지간히 자신이 있는 듯했다. 다만 물리학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추리하는 이유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여관주인 시게하루를 조사해야 하는 근거조차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말까지 했다. 자네들을 믿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자네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라도 얘기해 주는 거야. 뭐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 주기 바라네. 너무 애둘러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유가와는 이렇게 덧붙였다. 시기하루 일가가 사건에 관여한 건 거의 틀림없어. 하지만 그걸 아직 이쪽 경찰에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우리들끼리 진상을 밝히고 싶거든. 조잡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실을 드러낼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점점 더 모를 소리였다. 구산하기는 뭘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가와는 인생 말이야, 인생. 이번 사건의 결말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뒤틀릴 우려가 있어. 그런 일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돼. 하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 유가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유가와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굉장히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 틀림없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물어보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구산하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묻지 않고 그저 알겠다고 조사해 보겠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구사나기와 우스미 형사는 여관주인 시게하루의 오래전 도쿄에서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게하루가 도쿄에서 다닌 회사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가 회사 사택에 오랫동안 살았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결국 오래전 시게하루가 살던 사택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희한한 이야기를 해줘요. 시게하루가 나고야 지점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도쿄 사택에는 부인과 딸만 살고 있어야 했는데 그들도 마지막 1, 2년은 사택에도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은 남편이 있는 나고야가 아니라 같은 도쿄 지역의 다른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딸이 다닌 중학교의 이름을 기억해 내주었어요. 좀 이상했습니다. 도쿄의 사택에 살지 않는다면 아내와 딸은 당연히 남편과 아버지가 있는 나고야에 가는 것이 맞는데 도쿄의 다른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음날 구사나기는 시게하루의 딸인 나루미가 다녔다는 중학교에 찾아가서 나루미와 친했던 친구의 정보를 알아내서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나루미는 중학교를 마치고 시골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했는데 나루미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줘요. 그리고 급하게 서둘러서 이사를 가는 것 같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녀는 나루미의 집에도 가봤다고 하며 집 위치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기쿠보역에서 내려서 걸어갔고 벚꽃이 피던 공원 옆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해냅니다. 이 말을 들은 구사나기는 깜짝 놀랍니다. 오기쿠보역과 근처 공원이라면 센바가 호스티스인 노부코를 노상에서 죽인 장소와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나루미의 집안과 센바 그리고 죽은 호스티스 간에는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구사나기는 확신해요. 한편 센바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가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전직 경찰이었던 스카라는 퇴직 후 센바의 행적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우스미 형사가 여러 곳을 탐문 수사한 후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센바는 노숙자 쉼터나 무료 급식소 등을 전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1년 전부터는 이런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이에 구사나기와 우스미 형사는 혹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까 해서 요양원을 집중적으로 찾아봅니다. 결국 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센바를 찾아내요. 구사나기와 우스미는 병원으로 가서 병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센바는 이곳 요양원에 입원해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비는 모두 전직 경찰이었던 스카하라가 내고 있다고도 말해줍니다. 구사나기와 우스미는 병실에 누워있는 센바를 만나러 갑니다. 아직은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그에게 스카하라가 며칠 전 하리가우라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센바는 오 하는 신음 비슷한 것이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구사나기가 아마도 살해당한 것 같다고 하자 센바는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구사나기는 센바에게 왜 스카하라가 하리가우라에 갔는지 알고 있냐고 묻자 센바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말을 할까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구사나기가 다시 물으려 했을 때 센바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연필과 종이를 부탁했어요. 그곳에 센바는 띄엄띄엄 글씨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스카하라에게 하리가우라의 바다를 파헤치는 사업 설명회에 갔다 오라고 부탁을 자신이 했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바다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본 구사나기가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냐고 묻자 센바는 얼굴을 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소설의 배경은 하리 가우라의 여관으로 바뀝니다. 유가와는 여관 식사 자리에서 나루미와 대화를 나눈다. 여관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어머니인 세스코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느냐고 묻자 나루미는 어머니는 예전에 도쿄의 요리집에서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곳에서 만난 것 같다고도 말한다. 유가와 교수가 꼬치꼬치해 묻자 나루미는 도망치듯이 빠져나온다. 나루미는 후회했다. 괜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았다. 유가와는 뭘 알고 있는 걸까? 어디까지 눈치챈 것일까? 경시청의 구산악이라는 친구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것일까? 무거운 마음으로 주방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울렸다. 가슴이 덜컹하면서 불길한 예감이 몰려들었다. 나루미가 전화를 받으니까 오래전 중학교 다닐 때 친구였다. 중학 동창생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나루미는 일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불길한 생각이 가슴을 스쳤다. 도대체 왜 이때 전화를 한 것일까? 시덥잖은 대화를 나누고 끊으려는 순간 친구는 갑자기 예전에 나루미가 살던 지역인 오기쿠보 이야기를 꺼냈다.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단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루미는 수화기를 놓는데 손이 떨렸다. 틀림없다. 누군가 친구에게 물은 것이다. 나루미가 중학생 때 어디 살았느냐고. 그 누군가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친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다. 그 친구는 중학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나루미가 오기쿠보에 살던 시절의 일을 조사하고 있다.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서 있기도 힘들어서 카운터 옆에 주저앉아 버렸다. 나루미는 엄마인 세스코에게 가서 중학교 때 친구가 전화를 해서 오기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다. 세스코는 엄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나루미는 아무래도 경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때 아버지인 시게하루가 들어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밖에서도 다 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루미를 가까이 오라고 하며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본인이 자수하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었다. 결국 다음날 시하루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형사들에게 암울한 말투로 시게하루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교회의 조카와 불꽃놀이를 가려는데 손님으로 온 스카하라가 주방으로 찾아와서 독 한 술이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여행 오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다고 했어요. 시게하루는 술은 없지만 아는 의사가 준 수면제가 있다고 하며 하나를 줬어요. 스카하라는 고맙다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게하루가 교회에게 전화를 걸어 불꽃놀이를 하자고 한 것은 그 직후였어요. 저녁 8시 반쯤 되어 시게하루는 스카하라의 아침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일단 여관으로 돌아 들어가서 스카하라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뒷마당으로 돌아가 9시 조금 전까지 조카와 불꽃놀이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다시 스카하라에게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 목욕탕을 살펴본 뒤 스카하라가 묵고 있는 4층으로 가봤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여다보니 스카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세스코가 사와무라의 차를 타고 돌아왔기에 두 사람에게 스카하라가 안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사와무라는 같이 찾아보자며 시게하루를 경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여관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스카하라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와무라가 돌아간 뒤 세스코는 다시 한번 여관 내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4층에 있는 다른 객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희미한 탄내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본 세스코는 쓰러져 있는 스카라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세스코는 시게하루를 불렀어요. 시게하루는 사태를 파악한 후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지하 보일러실에서 옥상의 굴뚝까지는
한 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기는 그 관을 통해 배출됩니다. 해당 객실은 노후와 지진의 영향으로 벽에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스카라가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것이에요. 왜 스카라가 그 방에 들어간 것일까? 그 방에서는 뒷마당에 불꽃놀이 하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스카라는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보다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당황한 상황을 맞이한 시게하루는 아내 세스코에게 시신을 해변의 바위에 버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는 주저했지만 시게하루가 결국 설득해서 시신을 해변에 내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건의 진실을 들은 현지 형사들은 다리가 불편한 시게하루와 연약한 세스코의 힘만으로는 무거운 시신을 옮기는 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혹시 딸인 나루미도 돕지 않았을까 하며 추궁합니다. 하지만 나루미는 그 시간에 선술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루미와 같이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사와무라가 경찰에 자백을 해온 것이에요. 사와무라의 자백에 의하면 그날 밤 사와무라가 나루미의 엄마인 세스코를 선술집에서 경트럭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러 가자 스카라는 죽어 있었고 놀란 여관 주인 부부를 자신이 설득해서 자신의 경트럭에 시신을 싣고 해변가 바위에 내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자백을 들은 경찰은 이제야 이 사건의 배경이 납득이 갔습니다. 힘센 남자의 도움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에요. 현지 경찰에서는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유가와 교수는 경찰들에게 아마도 스카라가 죽은 방에 일산화탄소 가스 실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나 다를까 감식반에서 사고가 난 방의 벽 균열을 통해 새어 들어온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실험을 하지만 실험은 실패합니다. 그 농도가 사람이 죽을 만큼의 농도가 아닌 것이었어요. 감식반 현장 책임자가 형사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감식반은 오늘도 아침부터 여관에서 재현 실험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벽의 균열에 의해서만은 사람이 죽을 만큼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어떤 인위적인 요인, 예를 들자면 환기구가 막혔다든가의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만큼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감식반에서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가와 교수와 도쿄에 있는 구사나기와 우스미 형사는 이 사건의 뒤에 있는 전혀 다른 배경을 열심히 파헤치고 있어요. 구사나기와 우스미는 여관 안주인인 세스코가 젊었을 적에 요리사로 일했다는 식당을 힘들게 찾아갑니다. 그 식당은 아직도 있었고 사장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장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 세스코는 원래 술집 호스티스로 일했었는데 이 식당이 자신의 고향 음식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식당 단골이 되었고 세스코가 호스티스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식당 사장이 세스코를 요리사로 고용했는데 요리 실력이 무척 뛰어났고 손님들도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스코를 이 식당에 소개한 손님이 바로 센바라는 것이었어요. 세스코가 술집 호스티스로 있을 때 센바가 단골 손님이었고 센바가 세스코를 이 식당에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즉 센바는 세스코와 연결이 된 남자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됩니다. 센바에게 살해당한 호스티스인 노부코도 세스코와 함께 일했던 호스티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센바는 은근히 세스코에게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라고도 사장이 말해줘요. 센바는 유부남이라 대놓고 세스코에게 고백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소설의 시점 30년 전 센바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젠바는 세스코를 요리집에 소개를 해주고 자신도 그 요리집에 드나들었다. 요리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곳에 가면 세스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세스코도 눈치채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와
어떻게 해보겠다는 속셈은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센바는 가끔 단골 호스티스들도 데려갔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부코였다. 노부코와 세스코는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했다. 세스코를 보러 오는 사람은 센바뿐이 아니었다. 개 중에는 당당하게 구애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게하루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시게하루는 센바 자신보다 더 빈번히 요리집에 얼굴을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요리집 주인도 시게하루가 좋은 사람이고 독신이라서 세스코와 잘 어울린다고 했다. 센바는 웃으며 흘려듣는 척 했지만 갈수록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밤의 일이다. 세스코가 먼저 일이 끝나고 한잔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와인바로 향했다. 세스코는 이상할 정도로 명랑했다. 샴페인을 마시자고 하더니 한 병을 다 비우자 이번에는 와인을 주문했다. 마시는 속도가 빨라서 병은 순식간에 비었다. 젠바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세스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밤은 그냥 마시고 싶을 뿐이라고만 대답을 했다. 몹시 취한 세스코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침대에 눕혔을 때 그녀가 양팔로 젠바의 목을 휘감아 왔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젠바는 저항할 마음을 잃었다. 그 역시 그녀를 끌어안고 입술을 푸겠다. 육체 관계를 가진 건 그때가 전부였다. 후일 요리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세스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과 똑같은 태도로 그를 대했다. 그날 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세스코가 시게하루라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들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젠바는 그날 밤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녀 나름대로 무언가 정리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세스코는 요리집을 그만두었다. 결혼식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젠바는 그녀의 행복을 빌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날 밤 일은 잊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스코가 결혼할 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젠바는 달력을 보면서 그 일이 있었던 날짜를 확인했다. 내 아이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날로 커져갔다. 세스코가 딸을 낳았다고 들었을 때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아이가 없는 세인바는 더욱 아이가 보고 싶었다. 결국 세스코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다. 강하게 부정하는 세스코를 보자 더욱더 자신의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집요하게 추궁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다. 아이의 사진을 달라고 했다. 사진만 주면 다시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 했다. 며칠 뒤 젠바는 세스코를 만나서 사진을 받았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안겨 있는 사진이었다. 눈이 크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였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세스코를 보니 그녀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젠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세스코에게 아이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로 그 사진은 젠바에게 보물이 되었다. 다만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보물이었다. 그 후 젠바는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리가우라 근처에 있는 별장에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아내가 죽은 뒤 젠바는 도쿄로 다시 돌아가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났다. 친하게 지내던 호스티스 중 한 명인 노부코였다. 우연히 만난 그녀가 별 생각 없이 한잔 하자는 말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젠바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대충 털어놓게 되었다. 그녀는 젠바의 옷차림을 보고
이미 그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하게 된 듯 이야기 중간부터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젠바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바로 그때였다. 담배를 사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지갑에 끼워 놓았던 바로 그 사진이 떨어진 것이다. 그것을 집어든 노부코가 누구의 아이냐고 물었다. 아는 사람의 아이라고 둘러댔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러자 노부코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입은 기모노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젠바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노부코가 눈치챈 게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다. 젠바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질 나쁜 엉뚱한 소문이 나돌까 봐서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걸 말해버렸다. 노부코는 누나라도 된 듯 모든 게 이해된다는 표정으로 들어주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얘기를 모두 마치자 노부코는 잠깐 기다리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온 그녀는 무언가가 적힌 종이를 센바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세스코의 연락처라고 했다. 요리집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냈다는 것이다. 만나보지 그러냐고 노부코는 말했다. 한 번 정도 만나는 건 상관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센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모든 건 이미 가슴속에 묻어버렸다고 잘라 말했다. 얘기하는 동안에 눈물이 나왔다. 취해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부코가 세스코의 연락처를 알아낸 목적은 바로 다른 데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틀 후 아침이었다. 우연히 TV를 보는데 노부코가 살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살해된 장소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메모에 적힌 세스코의 주소와 가까웠던 것이다. 고민하던 센바는 세스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을까봐 불안했다. 그녀가 노부코를 찔렀으리라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전화가 연결됐다. 세스코의 밝고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 센바는 안도했다. 세스코는 센바의 전화에 놀란 듯하였지만 불쾌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센바는 어젯밤 일을 물었다. 혹시 세스코가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세스코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그녀는 어제 늦게 귀가를 해서 아직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방에 있는 건 확인을 했는데 아직 자고 있다고 했다. 딸을 보고 오겠다고 해서 젠바는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너무나 불안했다. 마침내 세스코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절망적인 사실을 전했다. 딸이 노부코를 찔렀다고 하며 딸의 책상 위에 피 묻은 식칼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젠바는 세스코에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볼 시간 따위는 없었다. 세스코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젠바는 이미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무엇인가를 각오했다.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떻게든 할 테니 그 식칼을 가져오라고 했다. 세스코가 당황해했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젠바는 약속 장소에서 세스코로부터 식칼을 받았다. 이미 세스코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세스코는 정말 이래도 괜찮느냐면서 망설였다. 젠바는 딸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해주었다. 헤어질 때 세스코가 건너편 카페를 보라고 말했다. 그 카페 창문에 긴 머리에 홀쭉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깜짝 놀랐다. 어렸을 때 젠바의 병으로 죽은 젠바의 여동생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센바의 교도소 생활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함으로써 그 소녀가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이 솟았다. 살아있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출소 후에는 교도소 시절 알게 된 남자를 찾아갔다. 남자는 폐품 수집 업체를 소개해 주었다. 월급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었고 좁고 더러운 방에서 자야 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작은 행복마저 오래가지 못했다. 그 회사가 망한 것이다. 센바는 직장도 머물 것도 없었다.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련은 끊이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다. 자신을 체포한 형사인 스카하라였던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젠바의 몸 상태를 보고는 입원까지 시켜주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뇌종양이라고 통보했다. 슬프지는 않았다. 이렇게 인생의 막을 내릴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모두 스카하라 덕분이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가 부탁할 때마다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다. 스카하라는 당시 사건이 늘 마음에 걸려서 당신을 찾아 헤맸다고 했다. 병문안 와서는 센바에게 그 당시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을 알고 있다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결국 센바는 스카하라의 거듭된 설득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스카하라는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카하라는 사건의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에 세스코 가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형사 시절의 수완으로 조사를 했다. 세스코 가족이 하리가우라에서 여관을 한다는 정보도 알아내었다. 그리고 세스코의 딸인 나루미가 그곳에서 환경 보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내었다. 그리고 젠바에게 같이 하리가우라로 가보자고 말했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만 보자고 했다. 스카라의 이 제안에 젠바는 가슴이 떨렸다. 만약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거부했다. 자기처럼 중환자가 간다면 분명 눈에 띄일 것이다. 잘못해서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세스코나 나루미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카하라는 해저 개발 설명회에 신청을 하고 홀로 하리가우라로 떠났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깊은 후회가 센바를 뒤흔들었다. 왜 스카라를 막지 않았던가? 참가표를 보여줬을 때 찢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센바는 갓난아기 사진을 바라보며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또다시 큰 죄를 지었지. 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을게.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부디 바보 같은 나를 용서해 줘. 예, 소설은 16년 전 세스코의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세스코는 딸 나루미가 옛 호스티스 동료인 노부코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루미가 자신에게 털어놓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집에 나루미만 있는 시간에 노부코가 찾아와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나루미는 그 전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시게하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부코가 갑자기 찾아와 거의 협박하는 투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집에서 너와 엄마는 함께 쫓겨나게 될 거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노부코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간 후 나루미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죄라는 것, 살인을 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따위는 그 순간에 머리에 없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기 방 침대에서 고양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있었어요.
잠들지 못한 채 아침까지 떨었어요. 세스코의 추궁을 받자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간신히 얘기했어요. 그 후 세스코의 지시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것은 며칠 후에요. 놀랍게도 노부코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돼 있었어요.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왜 자기 대신 체포됐는지 세스코가 얘기해 줬어요. 나루미는 경악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은 얘기였어요. 하지만 나루미가 체포되지 않은 채 평온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였어요. 세스코는 나루미에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아버지 시게하루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루미는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자기 혐오와 싸우는 나날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교도소에 자기 때문에 끌려갔고 자신은 법적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시게하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게하루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에 내려가 여관을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살인 현장을 볼 때마다 다리가 떨렸었어요.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하리가우라에서 나루미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루미는 자신의 은인이 사랑한 이 바다를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지키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리가우라에서 살아온 지 15년이 흘렀어요. 센바를 잊지는 않았지만 안개처럼 가물가물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린 것이 스카하라였어요. 스카하라가 여관에 처음 온 날 저녁, 세스코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스카하라가 툭 던지듯이 센바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세스코는 깜짝 놀라 얼굴이 굳어졌어요. 스카하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스코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센바가 한 달도 못 살게 되었으니 나루미가 한 번만 방문했으면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 스카하라를 보며 세스코의 동요는 서서히 진정되어 갔어요. 이 사람은 나루미의 죄를 들추려는 게 아니라 단지 센바를 동정하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세스코는 온 힘을 다해 센바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며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 같다고 말을 했어요. 스카하라는 슬픈 표정을 짓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스코가 놀란 가슴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에 시계하루가 서 있었습니다. 흠칫 놀라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시계하루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고만 말을 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엿들은 게 아닌가 불안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 뒤 세스코는 유가화를 선술집으로 안내했고 잠시 술을 마시다 가게를 나왔어요. 하지만 여관으로 들어가면 스카하라가 또다시 뭘 요구할까봐 불안했어요. 선술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나루미가 사와무라 일행과 함께 나타났어요. 사와무라가 자동차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별수 없이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관 로비에 시계하루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보일러 사고로 손님이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해서 세스코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와무라가 반대했습니다. 하리가우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아닌 다른 사고로 위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논쟁 끝에 결국 시게하루와 세스코는 사와무라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난 후에 세스코는 정말로 스카하라가 보일러 사고로 죽은 것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세스코는 예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게하루가 나루미가 자신의 딸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루미를 자신의 딸로 시게하루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16년 전 서둘러 하리가우라로 이사 온 것도 무관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저주스러운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부인과 딸을 빼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스코와 스카하라가 나눈 이야기를 시게하루가 엿들었다면 어땠을까? 스카하라를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로 향한 문을 여는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살려두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진실은 세스코도 모릅니다. 시게하루에게 한 번도 정말 사고였냐고 묻지 않았어요. 시게하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그녀도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평생 그럴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세스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소설은 결국 시게하루가 자수를 하고 여관은 폐쇄되고 나루미는 친구 집에 머무르는 시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고가 난 현장인 여관이 폐쇄되어서 나루미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 나루미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유가와 교수가 찾아온 것이다. 나루미는 유가와 교수가 이 여관에서 일어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유가와는 젠바와 세스코와의 관계, 그리고 나루미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스카라가 젠바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죽게 된 것도 나루미에게 담담하게 말한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유가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루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설명회장에서 스카라와 눈이 마주쳤을 때가 생각났다. 그 부드러운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스카라가 하려던 건 인간적으로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위험이 동반되는 행동이었지. 마치 바닷속에 있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고, 열려도 열려고 하지도 않았었어. 그리고 유가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덧붙였다. 열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저지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자 나루미가 유가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럼 사고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나루미 양은 어떻게 생각하나? 단순 사고라고 정말 그렇게 믿나? 나루미는 물론 그렇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다. 유가와가 다시 먼 곳을 보았다. 난 말이지 사실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지만 무시하려 했지.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을 뒤틀리게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것만은 기필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나루미가 유가와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유가와가 말하는 한 사람이란 과연 누굴까? 그건 사고 따위가 아니야. 엄연한 살인이지. 범인은 교회의 입장이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루미는 물리학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유가와는 물론 교회의가 자신의 의지로 한 건 아니야. 아니, 그때는 자신이 한 짓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루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유가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전에도 말했듯이 경찰은 일산화탄소 재현 실험이 제대로 안 돼서 고생하고 있어. 이유는 간단하지. 자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야. 그 현상을 재현하려면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다리가 불편한 나루미 양의 아버지에겐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감식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게 도대체 뭐죠? 유가와가 심호흡을 했다. 간단한 거야. 굴뚝 배출구를 막으면 돼. 그렇게 되면 연기는 거꾸로 흐르지. 보일러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이 발생한 일산화탄소는 상승해서 벽의 균열을 통해 스카라가 잠들어 있던 방으로 흘러들게 돼. 계산상으로는
10분도 안 돼서 일산화탄소가 치사량에 도달하게 되지. 내가 그 같은 가능성을 알아차린 건 교회의 말을 듣고 나서야. 교회인은 건물 비상계단을 내려오는 감식반을 보고 옥상에 굴뚝이 있다고 했어. 나는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아래에서는 굴뚝이 보이지 않거든. 교회의가 언제 거기에 올라갔었을까? 역시 불꽃놀이를 하던 날 밤에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그럼 왜 거기 올라갔을까? 감식반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가 올라간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가 굴뚝에 올라가서 모종의 조작을 했고 그 때문에 연소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말이야. 물론 교회의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신중히 조사를 해야 됐지. 교회의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나는 내 나름대로 추리하고 검증하기로 했어. 하지만 교회의한테 도움을 받기는 했지. 마스터키를 훔쳐오게 했으니까. 왜냐고 묻는 나루미에게 스카라가 숨진 채 발견된 방을 조사하려고 그런 거야. 그 방벽에 굴뚝이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았어. 다른 빈 방들은 잠겨 있지 않은데 그 방만 잠겨 있었거든. 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예상대로 벽장 벽에서 균열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방에서 교회의한테 중요한 얘기를 들었지. 로켓 폭죽을 쏘았을 때 폭죽이 실내로 날아드는 걸 막기 위해서 여관의 모든 창문을 닫았다는 거야. 또 폭죽이 날아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 뚜껑을 닫아 놓았다고 했지.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어. 교회의가 왜 굴뚝에 접근했는지 말이야. 그럼 굴뚝의 뚜껑을 아마 종이 박스를 사용했을 거야. 물에 적셔서 굴뚝에 얹어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거고. 그걸 아버지한테 말이죠. 유가와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작은 돌을 주었다. 스카라를 그 방에서 자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적당한 이유를 대고 방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되니까. 짐은 범행 뒤에 원래 묵었던 방에 갖다 놓으면 되고 말이야. 수면제는 술에 타서 먹였는지도 모르고. 유가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돌을 던졌다. 나루미는 떨고 있었다. 저 경찰에 얘기하실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가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서 고민하는 거야. 자네 아버지의 사리를 증명하려면 교회의가 한 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물론 교회의가 처벌받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괴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지.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할 거야. 아니, 이미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교회의는 지금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차렸을 거야. 예, 결국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났습니다. 유가와 교수가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구사나기에게도 말해줍니다. 구사나기 형사는 그 진실을 다시 다타라 관리관에게 전해요.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다타라 관리관은 깊은 생각 끝에 현지 경찰들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현지 경찰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 그리고 그 시신을 해안가 바위에 내다버린 혐의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 이면에 시게하루와 교회이가 저지른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교회인은 아버지를 따라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짐을 상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유가와 교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차 대합실에 들어서자 그곳에 유가와 교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유가와는 교회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답은 있어. 하지만 해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인생도 그래. 금세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거야. 그때마다 고민한다는 건 의미 있고 가치도 있는 일이지. 하지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어. 해답을 찾아내려면 너 자신이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인간은 배우고 노력하고 자신을 연마해야 하는 거지. 그 말을 곱씹던 교회인은 유가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퍼뜩 깨달았다. 네가 이번 일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같은 문제를 껴안고 계속 고민할 거야. 잊지 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교회인은 유가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한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불빛이 켜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자신의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그 무언가가 쓱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유가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바로 그 말을 해주기를 교회인은 바랐던 것이다. 교회이에게 고모부가 이 일은 비밀이야 라고 했던 말이 되살아났다. 폭죽이 이곳저곳으로 마구 날아가면 안 되니까 굴뚝에 뚜껑을 덮자고 고모부는 말했었다. 젖은 종이 박스를 올려두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다리가 불편한 고모부는 옥상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굴뚝에 뚜껑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뚜껑을 덮은 뒤 폭죽을 몇 발 발사했다. 그럴 때마다 교회인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문득 옆을 보니까 고모부도 위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밤하늘이 아니라 여관 건물이었다. 고모부는 예불을 하듯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그 얼굴이 무척 괴로워 보였다. 그 순간 고모부는 누군가에게 사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교회인은 됐어. 이제 그만. 아직 답을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저것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천천히 답을 찾자. 나는 외톨이가 아니니까. 하고 교회인은 생각했다. 예, 이렇게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또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야 이게 그죠 오독도 좀 줄이고 하는데 교수님은 정말 나쁜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길었어요. 예, 이게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예, 하늘의 맞습니다. 이거 방정식. 이제 짧게 그 압축된 거라 그렇지 책을 읽어보면은 네. 그 교회의 심정이 이제 나타나고 왜냐면 좀 음.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짓이 어떤 어떤 살인 일이었는지.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원래됐다는 뭐 거를. 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것뿐인데 그렇죠. 저는 그 영화에서 예, 이렇게 그 푸른 바다 그 해변에서 이 유가와 교수가 교회의하고 뭔가 이렇게 그 실험 같은 걸 하고 네, 바닷가에서 예.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로켓을 이렇게 날려보내는데 네, 제가 소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는데 네. 와, 그 너무 소설 속 그 장면을 잘 영화에서 잘 만들어냈죠.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영화를 먼저 봤는지 책을 먼저 읽었는지. 왜냐하면 책을 먼저 봤으면 영화를 보고 실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실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헷갈리고 있는 영화를 겁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한여름의 방정식 스포일러 편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이 장대한 내용의 이 분량인데 이것을 3회분으로 잘 정리를 해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안녕히 네, 계세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